여러분은 뇌졸중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갑자기 사람이 뒷목을 잡고 쓰러지면서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과 다리를 못 쓰게 되는 장면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쓰러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극적인 장면은 사실 뇌졸중의 마지막 단계일 뿐이고 그 이전에 우리 몸은 끊임없이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매년 11만 명 정도가 새로 뇌졸중으로 진단받고 있는데 이들 중 3분의 1은 사전에 여러 신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다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이 탓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다 결국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은 다리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제때 파악하고 미리 대처하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뇌졸중이 오기 전 다리가 보내는 마지막 위험신호 7가지, 그리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음식과 생활습관 관리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이 영상과 함께 하신다면 평생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든든한 지식을 한아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뇌졸중 직전에 다리가 보내는 신호 그 첫 번째는 갑작스럽게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에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다리 힘 빠짐은 전혀 다릅니다. 보통은 아주 갑작스럽게 그리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발생합니다. 평소처럼 의자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대로 주저앉거나 걸음을 때려는 순간 다리가 덜컥 꺾여버리는 시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증상이 대체로 한쪽 다리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양쪽 다리가 동시에 조금씩 약해지는 노화 현상과는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이런 현상은 뇌에서 다리 근육으로 내려보내는 운동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생깁니다.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순간적으로 막히게 되면 신호가 중간에 끊겨 다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잠깐 괜찮아졌다가 다시 반복될 수도 있는데 이는 혈관이 잠시 막혔다 풀렸다 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며 앞으로 본격적인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양쪽 다리를 차례로 들어올려 10초간 유지해 보세요. 정상이라면 두 다리 모두에 큰 힘의 차이가 없고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금세 힘이 빠져 내려오거나 떨림이 심하다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 증상은 단순한 피로나 근육 문제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피로로 인한 힘 빠짐은 양쪽에 비슷하게 나타나며 휴식을 취하면 곧 회복이 됩니다. 관절 문제로 힘이 약해지는 경우는 통증을 먼저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뇌혈관 이상으로 인한 힘 빠짐은 통증이 전혀 없는데도 갑자기 한쪽만 무력해지고 다시 반복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을 처음 경험했다면 무엇보다 시간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 치료는 언제 증상이 시작됐는지를 기준으로 치료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오래가지 않고 곧 회복되더라도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더 큰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내려앉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이는 뇌졸중의 전형적인 긴급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연락해야 하며 주변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쪽 다리 저림과 감각 둔화입니다. 다리가 저린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다리를 꼬고 있으면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아 일시적으로 저린 느낌이 생기죠. 그런데 뇌졸중의 전조로 나타나는 저림은 이런 흔한 경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역시 몸의 한쪽에만 갑자기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 다리는 멀쩡한데 오른쪽 다리만 무겁고 둔해진다든지
반대로 오른쪽은 정상인데 왼쪽 발바닥이 갑자기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입니다. 마치 신발 속에 솜이 깔린 것처럼 바닥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고 뜨거운 물에 닿아도 한쪽은 뜨거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뇌의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입니다.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발에서 올라오는 촉각, 온도, 압력 같은 신호가 뇌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즉 발에는 자극이 가해지고 있지만 뇌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니 무디다, 둔하다, 저리다 라는 느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저림은 단순히 다리 문제가 아니라 뇌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도 집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양 발등에 같은 온도의 수건을 동시에 올려보세요. 정상이라면 좌우 모두 비슷하게 차갑거나 따뜻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한쪽은 잘 느껴지지 않거나 반응이 둔하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손가락으로 발등을 살짝 꼬집어 봤을 때 한쪽은 정상적으로 아픈데 다른 쪽은 통증이 미미하다면 이는 분명 비정상적인 신호입니다. 물론 이런 저림이 모두 뇌졸중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리 디스크나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같은 질환도 저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양쪽에서 서서히 진행되며 허리 통증이나 발끝부터 시작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뇌혈관 문제는 평소 멀쩡하던 다리에서 갑자기 그리고 한쪽만 나타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세 번째는 이유 없는 다리 통증과 잦은 쥐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에 쥐가 나는 일은 역시 흔하게 발생합니다. 더운 날 땀을 많이 흘렸거나 운동을 무리하게 했을 때 혹은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부족할 때 잘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뇌졸중의 전조로 나타나는 쥐와 통증은 이와 양상이 확연히 다릅니다.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고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반복적으로 종아리나 허벅지가 당기며 쥐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가 굳어 잠에서 깨는 경우가 자주 생기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타는 듯한 통증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 피로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혈액 공급 부족입니다. 근육은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될 때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게 되면 전신의 혈류에도 영향을 주어 다리 근육까지 충분한 혈액이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리 근육 속에 젖산 같은 노폐물이 쌓이고 신경을 자극하면서 통증과 경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니라 뇌혈관 이상으로 인한 대사장애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다른 원인과의 차이도 분명합니다. 탈수나 전해질 부족으로 생기는 쥐는 물을 마시고 미네랄을 보충하면 금세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혈관 이상으로 생기는 경우는 물을 마시거나 스트레칭을 해도 쉽게 낫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이 뇌졸중의 전조신호와 단순 근육 경련을 구분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는 다리가 얼음장같이 차가워진다는 겁니다. 사계절 내내 발이 시린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양말을 두세 겹 껴 신어도 발끝이 차갑고 여름에도 남들보다 발이 쉽게 시려워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죠. 단순한 체질일 수도 있지만 뇌졸중의 전조로 나타나는 다리 냉감은 이와는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갑자기 그리고 한쪽 다리에만 심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다리는 따뜻한데 왼쪽 다리만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진다면 이는 단순한 혈액순환 저하가 아닌 뇌혈관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는 원인은 혈액이 다리 끝 말단까지 원활하게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전신의 혈류 흐름에도 균형이 깨집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와 발은 혈류 공급이 부족해질 때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이는 부위입니다. 혈액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피부와 근육이 차가워지고 만져보면 금세 온도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다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은 혈관이 이미 상당히 좁아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집에서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끝을 눌렀다가 손을 떼었을 때 피부가 원래 색으로 돌아오는 속도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정상은 2초 이내에 회복되지만 혈류가 원활하지 않은 쪽은 회복이 그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작은 차이도 뇌혈관 문제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손발이 차가운 증상이 모두 뇌졸중의 전조는 아닙니다. 단순히 혈액순환이 약하거나 말초 혈관 질환, 심지어는 저혈압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뇌과적 질환에서도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대체로 양쪽에 동시에 나타나고 오랜 기간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뇌혈관 이상으로 인한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고 특히 한쪽에만 집중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갑자기 집 주변에 짧은 거리도 걷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다니던 길이 어느 날 갑자기 유난히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앞 슈퍼나 시장 가는 길이 늘 가볍게 걸어 다녔는데 어느 순간 몇 걸음만 떼어도 다리가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고 싶은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체력 저하와는 양상이 다릅니다. 특히 갑자기 짧은 거리조차 걷기 힘들어지고 다리가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느낌이 동반될 때는 뇌졸중의 전조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뇌가 근육과 관절에 보내는 명령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운동을 조절하는 영역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리를 움직이는 힘이 부족해지거나 균형을 잡지 못해 걷는 동작이 서툴러집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다리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뇌와 다리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발생하는 보행장애인 것입니다. 평소와 같은 속도로 집 안에서 몇 걸음을 걸어보세요. 정상이라면 양쪽 다리가 비슷하게 움직이며 균형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한쪽 다리가 자꾸 끌리듯 움직이거나 발을 땅에 제대로 딛지 못하고 휘청거리게 된다면 이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원인과의 차이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허리 디스크 같은 질환으로 걷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대체로 통증이 먼저 나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약화됩니다. 반면 뇌혈관 이상은 통증이 뚜렷하지 않은데도 갑자기 다리가 말을 듣지 않고 짧은 거리조차 버티기 힘든 특징을 보입니다. 또 관절 문제는 특정 자세나 동작에서만 힘들지만 뇌졸중의 전조는 모든 걷기 동작에서 불편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계단 오르기의 어려움입니다. 계단은 평지 걷기보다 훨씬 많은 근육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면 계단이 힘들어지는 건 역시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계단 오르기의 어려움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평소에는 문제없이 올라가던 계단이 어느 날 갑자기 버겁게 느껴지고 다리가 덜컥 풀리거나 힘이 빠져 손잡이를 꼭 잡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한쪽 다리만 반복적으로 약해지는 느낌이 있을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뇌의 운동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양쪽 다리가 번갈아 강하게 밀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해야 하는데 뇌혈관이 막히면 한쪽 근육에 힘이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다리 움직임이 불안정해지고 한쪽은 정상인데 다른 한쪽은 자꾸 덜컥거려 계단을 오르기 힘들게 됩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번갈아 들어 올려 보세요. 정상이라면 양쪽 다리가 비슷한 속도로 올라가고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하지만 한쪽만 금세 내려오거나 떨림이 심하다면 이는 주의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다리 피부색의 변화입니다. 다리 피부색은 혈액순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는 건강한 혈액이 피부 속 모세혈관을 채워주기 때문에 붉은 빛이 도는 자연스러운 색을 띱니다. 하지만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혈류에 이상이 생기면 다리 피부 색깔이 눈에 띄게 변하기도 합니다. 특히 한쪽 다리만 갑자기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한 보랏빛을 띠는 경우는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물론 다른 질환과의 구분도 필요합니다. 추운 날씨에 손발이 파래지는 레이나우드 증후군이나 단순한 혈액순환 저하도 피부색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보통 양쪽에 동시에 나타나고 온도가 올라가면 금세 회복됩니다. 반면 뇌혈관 이상으로 인한 변화는 특정 다리 한쪽에만 갑자기 나타나며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증상이 참 다양하죠?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무서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간단히 알려드릴 테니 잘 알아두셨다가 꼭 실생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뇌졸중 예방에 도움되는 첫 번째 음식은 귤이나 오렌지 같은 감귤류입니다. 귤과 오렌지에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고 혈액을 묽게 하여 혈전 형성을 예방합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도 매일 감귤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뇌졸중 위험이 19%나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은 하루 한두 개 정도의 귤을 드시면 충분합니다. 단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등어,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잘 알려진 대로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소판 응집을 막아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주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약 27% 낮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주 2, 3회 구이 또는 조림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기름에 튀기는 방식은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나 케일, 청경채 같은 녹색 채소에는 엽산과 칼륨,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엽산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고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켜 뇌혈관을 보호합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20에서 3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루 2번 반찬이나 나물로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통한 예방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일 뿐 생활습관 관리와 함께할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뇌졸중은 사실 유전적인 요인보다 생활습관의 영향을 훨씬 더 강하게 받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80세가 넘어도 건강하게 다니시지만 어떤 분은 60대 초반부터 혈관 질환으로 고생을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같이 어떻게 먹고 움직이고 생활하느냐가 뇌졸중을 막는 가장 큰 열쇠인 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동 습관입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에 30분만 빠르게 걸어도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면서 뇌혈관이 튼튼해집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약 25%나 낮았다고 합니다. 꼭 멀리까지 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나 시장까지 오가는 길을 일부러 걸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처럼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몸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가 뇌졸중의 가장 큰 적이라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 속 독성 물질은 혈관을 좁게 만들고 피를 끈적하게 해서 혈전이 쉽게 생기도록 합니다. 술 역시 문제입니다. 소량의 음주는 괜찮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떨어져 작은 양도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은 뇌출혈 위험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가능하다면 금연은 즉시, 술은 일주일에 1, 2회, 소주 반병 이하로 줄이는 게 바람직합니다. 술, 담배가 평생의 내 낙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평생 친구보다 더 소중한 건 바로 내 건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체중과 혈압, 혈당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뇌졸중의 대표적인 위험 인자입니다. 65세 이상에서 혈압이 140에 90 이상이면 뇌졸중 위험이 확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집에 혈압기를 두고 아침 저녁으로 수치를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혈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흰쌀밥이나 흰빵, 단 음식을 줄이고 잡곡과 채소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뇌혈관 질환과 직결되는데 허리 둘레가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이면 경고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껴서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나눠서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 마시는 한 컵의 물,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마시는 한 컵의 물은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 됩니다. 다만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으로 오히려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물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스트레스와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그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벽이 약해지게 됩니다. 또 잠이 부족하면 혈관이 회복할 시간이 줄어들어 뇌졸중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조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에서 8시간 자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1.8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끼니를 거르거나 한꺼번에 폭식하면 혈압과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김치, 젓갈, 라면처럼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니 줄여야 하고 대신 채소, 생선, 콩류 위주의 식단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조기 발견이 생명입니다. MRI나 뇌혈관 촬영, 경동맥 초음파 같은 검사를 통해 혈관이 좁아진 걸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검진비가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쓰러져 평생 간병비를 쓰는 것에 비하면 훨씬 값진 투자입니다. 사과는 하루 한 알만 먹어도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장을 편안하게 하며 기억력을 지켜주는 효능까지 있어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과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내 몸을 망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전의학서인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에도 사과는 갈증을 먹게 하고 기운을 보강하지만 잘못 섭취하면 속을 해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옛 선조들께서도 이미 사과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고 계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던 정보들까지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사과 드실 때 대부분의 분들이 쓰레기통으로 그냥 버려버리는 사과 속 이곳이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아주 유용한 성분들이 농축되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사과의 대표적인 효능 몇 가지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 및 심장 건강입니다. 여러분, 혈관과 심장은 우리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혈관이 딱딱해졌다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사실 혈관이 굳고 좁아지면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사과를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 껍질과 과육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 속 염증을 완화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즉 혈관 속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실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사과 1개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약 20% 이상 낮았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 성분인 수용성 식이섬유 팩틴은 혈액 속 기름기를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저는 이런 설명을 드릴 때마다 녹슨 수도관이 떠오릅니다. 안이 좁아지고 막힌 수도관은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죠. 그럴 때 사과가 그 관을 청소해주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세정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나 혈관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하루 1개의 사과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달달한 음식이나 빵을 아주 조금만 먹었는데도 금세 졸음이 쏟아지고 목이 자꾸 마른 경험이 혹시 있으셨나요?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체중이 줄거나 하루 종일 피곤해서 움직이기조차 힘들었던 적은요? 이런 증상은 우리 몸이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과일이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 속에는 수용성 식이섬유 팩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소화 과정에서 젤처럼 변해 음식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막아줍니다. 덕분에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고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마치 울퉁불퉁한 기를 매끈하게 닦아내는 것처럼 몸이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도움을 주죠.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퀘르세틴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더 잘 나오도록 도움을 주고 세포가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해줍니다. 쉽게 말해 혈당을 조절하는 몸의 엔진에 기름칠을 해주는 셈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한 연구에서는 사과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우리의 일상도 달라집니다. 식사 후 갑자기 졸려서 아무 일도 못하던 시간이 줄어들고 눈이 침침하거나 손발이 쩌릿했던 불편이 한결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공복에 사과 한 개를 껍질째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 군것질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과 주스처럼 가공된 음료는 섬유질이 오히려 사라지고 당분만 남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시니어분들은 지독한 변비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불편해서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그 고통과 답답함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볼일을 못 보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사과는 이런 장 건강에 탁월한 과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장 속에서 젤리 같은 형태로 변해 굳어있는 대변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장 속을 촉촉하게 적셔 원활하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과에는 프럭토 올리고당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 속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유산균이 잘 자라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이 점점 건강하게 바뀌고 배변 활동도 한결 원활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며칠씩 배가 불편해 고생하다가 시원하게 변을 보고 나면 얼굴빛이 달라지고 기분도 훨씬 좋아진 경험. 장이 건강해야 피부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결국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몸과 마음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공복에 사과를 과하게 먹게 되면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한두 개 꾸준히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두뇌 건강입니다. 요즘 들어 누군가의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분명히 뭘 하려고 했는데 금세 까먹는 경우가 많아지셨나요? 대화 도중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곤란했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때의 답답함과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 누구라도 힘드실 겁니다. 사과는 이런 두뇌 건강을 지켜주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 속 퀘르세틴과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즉, 뇌 속의 전선이 끊이지 않고 잘 이어지도록 보호막을 씌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 한 대학의 연구에서는 사과 추출물이 뇌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사과에 풍부한 비타민C는 뇌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을 돕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두뇌 건강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우리 생활 속에서 기억력이 흐려지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설명을 드릴 때마다 오래된 사진첩이 떠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진이 빛발에 잘 보이지 않지만 잘 보관하면 오래도록 선명하게 남아있게 되죠. 사과는 마치 뇌 속의 사진첩을 선명하게 지켜주는 보존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가진 사과, 그 효능을 높여주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과 속의 씨방입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사과를 드실 때 껍질은 드시더라도 씨가 들어있는 중심 부분, 즉 씨방은 대부분 도려내 버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 씨방 속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특별한 영양이 숨어 있습니다.
사과 씨방에는 일반 과육보다 폴리페놀과 항산화 성분이 훨씬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사과 씨방을 적정량 섭취하면 피부 탄력 유지, 주름 예방, 몸속 세포 노화 지연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저속 노화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또 씨방 속에는 소량의 아미그달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오래전부터 항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면역 세포를 자극해 몸의 방어 능력을 높이는 결과도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씨앗에는 청산 배당체가 들어있어 과량 섭취 시 독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씨앗은 드시지 마시고 씨방 부분에 과육만을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유 없이 피곤이 쌓이고 얼굴빛이 칙칙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시는 분들 종종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혹시 내 간이 안 좋아진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누구라도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과와 시금치를 같이 먹으면 이런 걱정을 크게 덜어낼 수 있습니다. 사과의 팩틴은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해주고 시금치의 베타카로틴, 엽산, 철분은 간 세포를 회복시키고 해독 능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영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와 시금치를 같이 먹은 그룹에서 간 효소 수치가 크게 개선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사과가 독소를 끌어내면 시금치가 간에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완벽한 파트너가 된다는 것이죠.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과와 시금치를 함께 갈아 만든 녹즙은 맛도 부드럽고 해독 효과도 뛰어납니다. 꾸준히 드시면 얼굴빛이 한결 환해지고 몸이 가벼워졌다는 변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시금치 속에는 수산 성분이 많이 있어 과하게 먹게 되면 신장 결석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한 줌 정도 사과 한 개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침마다 허리가 뻣뻣해 일어나기 힘드셨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허리가 좋지 않아서 그 고통이 얼마나 일상을 힘들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조합이 바로 사과와 호두입니다. 사과에는 뼈 형성을 돕는 비타민C와 미네랄이 풍부하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페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자주 먹은 사람들은 골밀도가 높고 골절 위험이 낮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과까지 곁들이면 뼈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간단히 사과를 얇게 썰어 호두와 함께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달콤한 사과와 고소한 호두가 어우러져 맛도 좋고 영양균형도 맞습니다. 특히 아침에 이 조합을 드시면 하루 종일 관절이 가볍게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호두는 열량이 높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하며 사과와 곁들이면 부족한 칼슘 흡수도 보완되고 뼈 건강을 더욱 확실하게 지켜줍니다. 다음은 절대로 사과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안 좋은 조합입니다.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아침 식사로 간편하게 사과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을 드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겉보기에는 참 건강해 보이는 조합이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섭취하면 속이 크게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과의 풍부한 유기산 때문입니다. 사과의 신맛을 내는 이 유기산이 우유 속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위장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덩어리진 형태로 굳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뭉친 덩어리는 위와 장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위산 분비를 더욱 자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속이 더부룩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메스꺼움과 구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평소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조합을 먹은 뒤 갑작스러운 설사, 복통, 탈수 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침마다 건강을 챙긴다는 생각으로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시던 분들이 오히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가 보고된 적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접하면 좋은 음식도 조합이 잘못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우유와 사과의 조합은 단순히 소화불량에 그치지 않습니다.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잦은 설사로 인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고 심하면 탈수로 입원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혈압이 떨어지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과와 우유는 동시에 먹지 말고 최소한 1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유 대신에 무가당 요거트를 곁들여 드시면 훨씬 더 안전하고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간식으로 또 변비 해소를 위해 즐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과와 같이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 특히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칼륨 과다 때문입니다. 고구마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고구마 100g에는 칼륨이 약 300mg 이상 들어있습니다. 사과 역시 생각보다 많은 칼륨이 들어있어서 중간 크기의 사과 한 개에는 약 2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평소에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문제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서 발생합니다. 신장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사과와 고구마를 함께 먹으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게 돼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는데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되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두근거림이나 가슴 답답함으로 나타나지만 점점 심해지면 심장이 멎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장질환 환자들이 과일과 채소를 잘못 섭취해 급성 심장정지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한 신장이 약하면 몸속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해 쉽게 붓습니다. 발목이 퉁퉁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두덩이가 퉁퉁 붓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 사과와 고구마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어 이런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도 사과와 고구마를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이미 약해지신 분들은 절대로 이 두 가지를 같이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술안주로 사과를 곁들이거나 사과주, 과일주를 담가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과와 알코올의 조합은 간과 혈당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천연과당과 포도당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평소에는 이 당분이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알코올과 함께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알코올이 간에서 해독되는 과정에 당분이 함께 대사되면서 혈당이 오히려 급격히 치솟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은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순간적으로 혈당이 폭발적으로 상승해 심장이 과부하가 걸리고 뇌혈관이 터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술안주로 사과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돌연사로 쓰러질 확률이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간에 큰 부담을 주는 독성 물질입니다. 여기에 사과에 과당까지 겹치게 되면 간세포가 더욱 혹사당하게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런 습관이 반복되게 되면 지방간, 간염, 나아가 간경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알코올과 사과가 함께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혈당 변동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 췌장이 과도하게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거나 심장이 멈추는 위험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의 한 의학 보고서에는 술과 함께 과당이 풍부한 과일을 섭취했을 때 간 수치와 혈당이 동시에 악화되어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자리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을 드실 때는 사과와 같은 단 과일은 피하고 오이나 토마토, 샐러리 같은 수분과 미네랄이 많은 채소류를 드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간 해독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폭등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